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중국에겐 공포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질 때, 중국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을 사는데요. 제가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에너지 쪽에 이런 에너지고 이건 중기적인 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실적으로 올라가는 말 그대로 실적 장세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번엔 중국 그 경제 요즘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 뭐 게임 산업 규제,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들과 그다음에 공동부유라는 그 어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된 상황. 여기에서 이제 헝다그룹의 그 파산, 뭐 이런 부동산 기업 부채의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요. 뭐 전력난, 우리 이제까지 얘기했던 전력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국 주가가 막 폭락하고 급락해요. 그럼 또 한국도 같이 따라가요. 네, 맞습니다. 오를 때는 안 따라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사실 중국 문제는 두 가지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 중국에 투자를 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월가에서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성장을 위해선 장기적인 성장에는 중국을 빼지 마라라고 말을 했었고 저희조차도 중국에 투자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런 중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결정할 문제가 좀 있고 월가를 말씀드리면 뭐 사실 거의 70대 30? 그냥 5대 5라고 만약에 본다면 중국을 정말 이게 투자의 기회라고 말하는 하우스들이 몇 개 있고요. 이제 큰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와야 된다는 쪽도 사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갈리다 보니 당연히 이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 좀 중국을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때문에라도 봐야 되죠. 말씀하신 저희 같으면은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사실 위안화가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면 원화가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중국 거의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을 보고 한국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질 때, 중국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을 사는데요.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와 부동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의 경기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부동산이 헝다가 사실 그 부동산 기업이지만 원자재를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더 영향을 받고 있고 저는 요번에 한국이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저는 그냥 중국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사실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이 확실히 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건 제 의견인데요. 쉽게 좋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다만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좀 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면은 좀 빠르게 중국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 그렇고요.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을 투자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의 딜레마 때문에 저는 중국을 투자할 수 없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 10월인가 11월에 그 연임 3년이죠. 그 뭐 정말 삼선인가요 이번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릴 만한 정책이 아닌 오히려 좀 더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왜냐면 어려운 사람들의 인심을 또 얻어야 되니까. 공동부유니까. 이게 딜레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딜레마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장기 집권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을 택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바이든이 계속 연락해서 뭔가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시진핑이 굉장히 그 딱딱하게 나갔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조용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트러블 상황이 돼야 이쪽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실리를 취해서 경제를 아까 말씀하신 정확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 대한 체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한 흐름을 눌러놓을 수 없으니 그 자체도 어려움인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투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시진핑은 자기를 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죠, 누구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을 번번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이제 뭐 매도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요번에 시진핑의 딜레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뭐냐면 헝다는 아시다시피 중국은 부동산 영향이 너무나 큰 그렇죠. 나라고 부동산 경제죠. 네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헝다를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중국의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당장 제가 요번에 그 국정절인가요? 명절 끝나고 자료 그 데이터를 봤더니 뭐 소비가 60%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소비가 예, 소비가요. 국정절 소비가. 60%요? 예, 예. 지금 전에 비해서 떨어진 게 그럼 엄청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국경절 소비에 비해서 그 소비액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행 소비만 따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저거 그 뭐죠? 박스 오피스 이건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만 갖고 박스 오피스가 그 뭐냐면 영화 가는 거. 예, 그치, 영화 가는 극장 거.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연휴 기간 동안 원래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해서만 보면 국경적 부진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된 숫자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거래가 뚝 떨어져 버려서 그 말씀 많이 들으신 것처럼 헝다 말고 나머지 부동산 기업들도 다 어려워졌잖아요. 이 분양이 안 돼 가지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영향이 온다는 건 시진핑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헝다를 어느 정도는 살려내서 경기를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 하는데 얘를 살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원래 작년도부터도 그랬고 중국 그 기업 부도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은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그렇죠. 장기 금리가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면 중국은 나자빠집니다. 왜냐하면 장기 자금이 없어요. 장기채가 없습니다. 거기는 3년마다 단기채 네, 맞습니다. 롤오버 한다고. 긴 게 3년입니다. 대부분이 1년 미만짜리들이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중국에게는 공포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언제 당했냐면 2016년도에 중국 부도설 중국이 예전에 많이 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태들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절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헝다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 장기 금리에 대한 걸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이제 부실 기업들에 대한. 맞습니다. 공동 부유랑 연결된다면 주거비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버블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얘를 없애주긴 해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생각대로 없애버리면은 경기가 상당히 흔들린다. 이미 제가 아까 그 경기 소비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헝다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정부는 아무 그 액션이나 어떤 뜻을 비치지 않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번째는 원자재인데요. 중국은 생산자 물가에 연동하는 경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지. 아무래도 좀 전 세계 공장이었고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지금 어떨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소비 경기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생산자 물가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저께 10.1이라고 발표됐어요. 이거는 정말 하여튼 10년 이래 제가 처음 본 숫자입니다. 예. 두 자리 숫자니까. 맞습니다. 이 숫자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중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헝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헝다를 어렵게 놔두는 동안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기업은 거의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전 세계의 10% 원자재를 움직인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요? 당연히 원자재가 건설이니까. 네, 엄청나게 들어가죠. 철강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헝다를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 그렇다고 이거 뭐 방치하는 건 아니죠. 얘를 적극적으로 빨리 살려내지 않은 이유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가 너무 무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LM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를 2년 전인가 샀어요. 아, 지금 그래요? 중국이 주인입니다. 그 사설인가 보죠? 사기업? 네네네. 런던 금속 거래소를 사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최근까지요. 중국이 4번의 경매 행사를 했어요. 이 경매 행사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전략 비축품까지 다글다글 긁어서 들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이런 것들을 매도하는 경매였어요. 7월 이후에도 57만 톤을 팔았습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필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거꾸로 다글다글 긁어서 내놓는 이유는 원자재 값을 절실하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자 물가를 관리하는 원자재 값을 관리하는 게 좀 치명적이다라는 거고 그걸 먼저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경제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위축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준율 같은 걸 낮추는 걸 통해서 스무디하게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 월가들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쭉쭉쭉 내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는 높아지고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고 하면 뭐 전 세계가 같이 힘들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원자재 가격.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예. 이걸 이제 좀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런던 뭐 금속거래소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 문제는 그것이 됐든 그 외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중국이 독자적인 어떤 힘으로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느냐. 이거인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G2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도와주거나 협조하거나 할 당위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중국을 이럴 때 쓰러뜨려야 된다 그러면 방해를 하거나 놔두면 더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중국의 영향력은 워낙 보이지 않는 면까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얘를 아예 쓰러뜨려 버렸을 경우에는 미국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의 마쿠 접촉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존 손튼이라고 전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분인데 알려지지는 않은 분인데 이분이 옛날 1970년에 키신저가 저희는 주울레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한 주를 같이 보낸 다음에 키신저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재무장관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1, 2년 뒤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게 개방의 시작이었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요번에 손튼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가장 막강한 사람들을 다 만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두 주 전에 중국 양제츠하고 블링컨 아닌데 갑자기 뭐 하여튼 미국 쪽 책임자 외국 담당자 둘이 만나서 회담을 해가지고 결국 올해 말에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사실상 처음입니다. 화상 회의가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힘들어진 거죠. 원래는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게 나갔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건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뭐냐면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미국, 중국에게 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군사적 긴장도 상당히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당연히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미국은 뒤로 뭐 모든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오커스도 만들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화해무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질문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을 조절을 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 원자재 가격 조절이 가능할 걸로 보이냐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이 모든 오늘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문제의 시작은 미국이 필요 이상 돈을 많이 풀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멈췄는데 중국만 돌아간 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GDP로 보면 70% 이상 따라와 버렸다. 이제는 거의
내버려두면 안 되는 상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라는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최대로 발행했고 최대로 많이 풀었고 이게 이제 돌아다니기만 하면 엄청난 미국의 패권과 경제력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필요 때문에 풀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남는데 하나는 얘가 고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달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면에서 볼 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필요한 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줄어서 2조가 됐더라도 얘를 움직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을 달러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마 주식시장이랑 모든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그런 역효과들이 나오게 될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볼 때 이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는 사실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과연 미국이 자기네들의 그 달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이고 싶겠냐는 거죠. 절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일본에게 그걸 떠밀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에게 떠밀고 싶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이 원자재 가격을 관리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할 수 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나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렇고요. 예. 옐런이 연준 의장을 그만두고 재무장관에 들어가기 그 사이 동안에 논문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국경세에 대한 겁니다. 탄소 국경세. 결국 탄소 국경세가 나오고 나면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수출에 플러스 금액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누가 봐도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걸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중국이 이 원자재를 관리해서 이 사태를,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느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라든지 이런 하해 무드를 통해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가져가 주지만 아까 말씀 국경세, 탄소 국경세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격을 가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협력, 부분적 협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부분적 협력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의도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하락시키는 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력이? 저는 아까 이제 중간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천연, 그러니까 그 예전 에너지들, 국영제 에너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역설이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 올해 생겨난 천연재해, 자연재해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계속 이 자연재해가 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될 거고 그런 만큼 기존의 에너지 값이 오를 건데 그거는 도대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거라서 사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저희 회사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고객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에너지 쪽에 이런 에너지고 이건 중기적인 악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신재생 쪽에? 아니요. 아, 기존의 화학, 네네네. 그 석유 예, 이런 예. 쪽에. 아, 그렇군요. 좀 더 길게 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중국의 노력 그리고 미국의 협력 이런 것으로도 지금의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요거를 네. 잡기는 어렵다. 어렵다고 중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노이즈는 주식시장에 계속 나타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요즘 저한테 그 BP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에너지 주식들을 이제 많이 올랐고 어차피 대세는 저쪽으로 가니까 이거 매도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삼성전자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는 더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정유주, 화학주 이런 네네네 쪽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이쪽은 자초자산인데 왜 여기를 갖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볼 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역설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좀 이렇게 체감이 되네요. 어쨌든 그 중국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걸 빠져나오는 것도 아주 만만하진 않겠다. 네, 딜레마가 있으니까 아까 헝다를 그렇죠.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만 중국 경제가 건전한데 살려버리면 원자재부터 아까 제가 말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한꺼번에 도출되기 때문에 정말 딜레마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노이즈 네. 이런 것들은 좀 여러 차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좀 위험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 하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리먼과 비교하는 거는 첫 시작부터 우스운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중국 내에서의 경제 위기는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벌써 헝다가 작년도부터 나온 얘기인 건데. 그렇죠. 이제 터진 거죠. 네,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다만 예상치 않은 저도 제가 처음 몰랐던 악재인 이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으니 시진핑에게도 생각지 않은 악재니까 당연히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역량을 왜냐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졌을 때 돈을 풀어서 빠져나온 사례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극단적으로는 하나를 희생하면 되죠. 그래서 돈을 풀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미국 금리 올라갈 때 중국이 엄청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우리 소위 양털깎기 했다.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할 뿐이지 하면은. 예. 근데 진짜 우리가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이제 흥미롭게 사용하지만 그 자체가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라는 얘기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 제가 데이터를 뽑은 게 뭐냐면 중국이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워지는 국가의 그런 뭐라 그럴까 동조와 개수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이 조금 그렇죠. 우리는 뭐 바로 밀접하게 있으니까. 높은 쪽이죠.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의 GDP를 얼마나 떨어뜨리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사실상은 저는 1916년 그러니까 지나간 2016년에 똑같이 겪었습니다. 2월 달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처음으로 미국이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모두가. 이게 그럴만한가라고 했는데 16년도 2월 달에 중국 부도서를 나면서 정말 전세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1600 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정도를 봤기 때문에 절대 미국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타협을 하되 만약에 시진핑이 극단적인 걸 선택한다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오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하나 희생해서 네. 그 다른 문제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또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돈을 버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잖아요. 우리 부가 빠져나갔으니까. 예, 80년도에 일본도 그랬고. 예, 대만과 한국에게는 특히나 너무나 큰 기회였죠. 예, 그 패권을 그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수의 혜택을 한국에게 넘겨줬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아주 격동하는 네. 글로벌 정세인 것 같고요. 거기에는 우리 정말 말로만 듣던 그린스완 이게 사실 작년에 저희 이거 관련해서 방송을 몇 번 했는데 이거는 미래 학자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올까 20년 후에 올까 이런 이야기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우리의 현실로 와닿을 줄은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하여튼 뭐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 같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치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코로나라는 것도 그거의 어떤 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저희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뭐. 예. 근데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도 돌파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경기 민감, 그러니까 그 정유주, 네네. 화학주 이쪽 섹터가 오히려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분기서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나와서 막 하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피크아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쪽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실제적으로 투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값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요 공급의 문제니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그 금융시장이 과거에는 한 번도 안 다뤄보던 공급의 얘기들, 수요가 사냐 죽냐가 아니라 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국영제에서의 그런 기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닝이 저는 굉장히 좀 오늘 아침에 미국장의 어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안 좋을 거라고 봤던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속속들이 1주, 2주째 나오는 어닝이 생각보다 좋다거나 하면은 결국 주식시장은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밸류에이션과 그러니까 PER 뭐 이렇게 따지는 밸류에이션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EPS
실적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올라가는 말 그대로 실적 장세를 구현할 수도 있겠죠. 네, 한번 잘 지켜보고 네,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까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네, 정확하게 좀 지도를 펼쳐놓고 내 위치를 확인한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